자, 이번에는 이제 그 부동산 생생 TV에서 그 임대차 계약에서 오해와 진실편에 대해서 이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이 상식 사전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중에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 이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임대차 계약에서 오해와 진실편에서 첫 번째로 계약서를 써야만 계약이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물음표가 발생하죠. 이렇게 물음표가. 사실 우리가 이제 계약이라는 거는 대부분이 이제 보면 계약서를 써야만이 계약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있는데 사실은 계약이 이제 그 효력이 그러면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계약의 효력은 이런 겁니다. 계약의 효력은 효력은 어떻게 발생하냐? 계약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되는 거죠. 의사 합치. 그러면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의 그 합치라는 것은 그럼 계약 당사자는 누구냐? 계약이라는 게 이제 임대차 계약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뭐가 있겠죠? 그렇죠. 매매 계약서가 있을 수가 있죠. 매매. 아파트를 사거나 팔거나 할 때 매매 계약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에 그 계약 당사자는 누구냐? 계약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이런 경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되겠죠. 임대인은 집을 빌려주려고 하는 소유자가 되겠죠. 소유자가. 임차인은 집을 빌려서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전세보증금 뭐 1억 원에 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뭐 50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매매계약서 같은 경우는 집을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매매대금 뭐 5억 원을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얼마를 이렇게 지급하기로 지금 보통은 이제 계약금 5천만 원, 중도금 한 뭐 2억 원, 잔금 2억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계약 당사자 간에 이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러한 계약 조건으로 하겠다는 의사만 합치하면 계약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계약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이렇게 계약을 하기로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만 합치하면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계약하기로 합의만 하고 구두로 합의만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이제 계약을 갖다 부인하게 되면 부인한다 그러면 나중에 그 다툼이 생긴다든가 했을 때는 그를 갖다가 이제 증거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위해서 우리가 처분문서인 대법원 판례에서는 처분문서라는 뭐냐면 이제 그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그 처분문서인 계약서를 갖다가 작성하고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이렇게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가 되거라면 계약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계약에 관한 의사가 합치게 되면
이런 경우를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면 효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합치되면 이런 것들을 증거 능력으로 처분문서인 계약서에다가 작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계약서의 작성에는 첫 번째로 부동문자로 된 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부동문자 된 계약 내용. 이 부동문자에는 누구나가 종이에 대한 그 인쇄, 계약서의 양식에 인쇄되어 있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누구나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부동문자에 대한 계약 내용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만, 그 부동문자로 된 계약 내용을 갖다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된 내용이 아니라 그냥 그러한 내용을 갖다 모르고 계약했다고 하면 그거는 계약의 의사의 합치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나중에 대법원 판례 가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합의한 바 없다 그러면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계약서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란, 특약사항란에다가 꼼꼼하게 기재해야 되죠. 특약사항 중간에 있는 1, 2, 3에서 자기가 쓰고자 하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기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갖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게 증거 능력이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계약서를 쓸 때는 계약서를 너무 단순하게 쓰려고 한다든가, 누구처럼 계약서 쓰는데 10분 만에 계약서 쓴다고 하는 분들은 상당히 잘못된 거죠. 어쨌든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계약금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계약금 계약은 뭐냐면 계약금을 지급하는 거죠. 지급하는 것을 우리가 계약금 계약. 이렇게 계약금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뭐하냐, 계약이 이행 단계로 이루어지죠. 이 계약 이행 단계는 무엇이냐? 계약 이행 단계는 이제 무엇이냐? 계약 이행 단계는 바로 계약금을 중도금을 한다든가 잔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계약이 이행되는데, 중도금이야 뭐 그렇다고 그러지만 잔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동시행이 성립됩니다. 잔금 지급과 임차인이 잔금 지급, 이렇게 임차인이 잔금 지급과 매수인이 잔금 지급, 이런 잔금 지급하고, 임대인이 소유권을 줬는 게 임대인하고 매도인이 주택인도 또는 매매계약 쓸 때는 소유권 이전 서류 및 주택인도가 동시행 항변권입니다. 이게 똑같이 잔금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해줘야 되고, 임차인한테 주택을 인도해야 되고, 매수인이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은 소유권 서류 및 주택을 인도해줘야 되는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되고, 이러한 동시이행 관계까지 모두가 맞춰지게 되면 계약이 완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해도 써야만 계약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하기로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렇게만 작성했다면 나중에 다툼이 할 때는 증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작성한데도 부동문자로 된 계약 내용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특약사항을 꼼꼼히 적어서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 내용을 꼼꼼하게 기재되죠. 예를 들어 임대차 같은 경우는 입주하기 전에 이제 수선의 내용들, 즉 도배를 해준다든가, 또는 이제 장판을 교체해준다든가, 또는 수도꼭지가 고장난 걸 교체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아니면 보일러를 교체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재가 되겠죠. 아니면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이 가압류나 압류나 이런 개인 채권자가 있을 때는 잔금 지불 때까지 또는 중도금 지불 때까지 마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계약금을 지급해야 되는 이 계약금은 보통 10%가 원칙이지만, 내가 계약을
이행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했을 때는 계약금을 적게 거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을 갖다 이행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그랬을 때는 이것을 20% 또는 15% 이렇게 올려서 잡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이 계약금은 10%가 일반적인 관행이지만 꼭 10%를 잡을 필요는 없다. 근데 내가 계약을 못 지킬 것 같으면 계약금을 낮게 하는 게 좋고, 내가 반드시 지키고 상대방이 지키지 않는 것 갖다가 못하도록 할 때는 계약금을 이렇게 15%, 20%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계약 이행 단계에는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계약이 성립 완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계약서를 써야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지 않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계약서를 써서 정확하고 꼼꼼하게 특약사항에 꼼꼼하게 기재해야만이 계약의 효력이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서 이번 강의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